우리가 이제 문서를 작성을 했으면은 이제부터 디자인을 해야죠. 근데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뭐 오병찬 강사님이 계실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가 있을까요? 뭐 랜딩 뭐, 뭐 뉴모피즘 뭐 이런 디자인 트렌드들 잘 활용하셔서 디자인 하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일단은 그냥 내 직관에 맡겨갖고 디자인을 하자. 첫 번째 일단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디자인이 끝나고 나면은 여기에다가 디자인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 여기를 토대로 디자인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작업이 더 힘든데 그 다음에 그 작업을 먼저 시킨 다음에 디자인 해봤는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원래 처음에는 그냥 있는 디자인을 토대로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고요. 이게 사실 여기인데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게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디자인 시스템을 만드시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역순으로 진행하는 방향을 하고요. 일단 오늘 해야 될 거는 반응형 디자인. 반응형 디자인이 무엇인지는 다들 잘 아시죠? 모르시는 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반응형 디자인. 다 아시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반응형 디자인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혹시 동훈님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 화면 크기에 부여받지 않고 이렇게 줄이면 줄이는 대로 늘리면 늘리는 대로 반응하는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런 디자인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화면 디자인이 화면에 맞춰갖고 반응하면은 반응형 디자인입니다. 네. 조금 돌이켜 보면은 반응형 디자인이 아닌 예시 중에 그게 있어요. 완전히 아닌 건 아닌데 네이버 홈페이지가 아마 반응형 디자인이 아닐 거예요. 네, 모바일로 자고 나면 들어가면은 m.naver.com으로 이동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한번 기회가 되시면 확인해 보시고요. 어떤 데 들어갔다 모바일로 들어가니까는 m.momo.momo로 이동한다. 그런 서비스는 반응형 디자인 아닙니다. 반응형 디자인의 핵심은 내가 어떤 사이즈의 핸드폰으로 어떤 사이즈의 디바이스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같은 URL이고요. 그런데 보여지는 결과의 그 레이아웃만 다른 겁니다. 네, 그게 반응형 디자인이고요. 그다음에 가령 예를 들면은 애플 홈페이지 모바일로 들어가면 태블릿으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네, 요게 반응형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반응형 디자인을 만들 때 중요한 포인트 알아두셔야 될 거는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브레이크 포인트는 뭐냐면은 요 기점을 토대로 바뀌어 하는 그 기점을 만들어 놓는 게 브레이크 포인트입니다. 네, 가령 다시 돌아가서 태블릿으로 봤을 때는 요래요. 모바일 봤을 때는 이래요. 뭐가 다를까요? 모바일이랑 태블릿은 다른 거 사이즈, 폰트 사이즈가 다르죠. 네, 폰트 사이즈만 다르죠. 여기서 헤딩 사이즈랑 여기 요것도 헤딩일 것 같은데 헤딩 뭐 더 작은 사이즈 헤딩. 그다음에 거기 버튼에 들어가 있는 사이즈 좀 다르죠. 요런 사이즈들이 그다음 여기 이미지 사이즈 여기 공간도 다르네요. 요 사이즈도 다르네요. 네, 요런 식으로 어느 시점을 통해 토대로 이게 달라지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여기 데스크탑이랑 여기 태블릿 같은 경우에 폰트 사이즈는 비슷해 보여요. 제가 사이즈를 작게 넣을 수 있겠지만은 근데 메뉴가 다르죠. 여기 메뉴가 다 나열되는데 여기는 햄버거 메뉴로 바뀌었어요. 혹은 샌드위치 메뉴. 네, 이렇게 바뀌는 거. 어느 기점을 토대로 달라지는 것을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브레이크 포인트는 요 정도에서 설정을 해요. 480 정도, 768 정도, 1024 정도. 네, 보통 설정합니다. 근데 꼭 반드시 또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뭐 768에 968에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864에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600에 설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건 디자이너 마음이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수치를 가장 많이 써요. 480, 768, 1024. 네. 320은 요즘 뭐 없죠 사이즈가. 네. 그리고 브레이크 포인트의 다른 케이스는 뭐
뭐 웹플로우라는 서비스를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홈페이지 웹사이트 빌더입니다. 노코드 웹사이트 빌더고요. 저는 보통 홈페이지 만들 때 요거를 쓰는데요. 웹플로우에서는 브레이크 포인트가 480, 768, 992예요. 그래서 다르죠. 조금 다르죠. 여기가 다르네요.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다. 여기까지 소개를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의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 텐데, 픽스드 레이아웃이 있어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얘는 반응형이 작동하지 않는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반응형을 적용하지 않으면은 화면을 일단은 가장 먼저는 요 전체가 여기 가로에 맞춰 갖고 나오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확대를 하게 되면은 확대를 해서 1대1 사이즈를 맞추게 되면 그 다 잘리겠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스크롤되고 위아래로 스크롤되고. 그래서 헬이 됩니다. 디자인이. 이게 경험이요. 모바일에서는 기본적으로 좌우 인터랙션보다는 상하의 스크롤만 토대로 페이지를 모두 다 볼 수 있는 게 좀 이상적입니다. 근데 꼭 모바일뿐만 아니라 모든 디바이스들이 우리가 원하는 인터랙션은 우리가 정보를 얻는 데 익숙한 방법은 위에서 아래로 스크롤을 통해서만 하는 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캐로젤 같은 것들 있잖아요. 막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환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는 해요. 픽스드 레이아웃 핵심은 화면 그 디바이스 사이즈랑 관계없이 페이지의 사이즈가 동일하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컨텐트 베이스드 레이아웃입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컨텐츠가 그냥 위에서 아래로 배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왼쪽 오른쪽으로는 침범하지 않는 거. 그래서 처음에 뭐 데스크탑에서는 4개였어요. 넓은 공간이니까 4개까지 넣을 수 있었어요. 근데 태블릿으로 가니까 4개를 다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2개 위에 넣고 2개 아래 넣고, 그 다음에 모바일로 가니까 2개도 못 놔요. 1개밖에 못 놔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정렬하는 거.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반응형 디자인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세 번째는 플루이드 레이아웃. 요거는 비율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요 세 가지 세 컬럼으로 이어진 세 컬럼의 구조를 유지하고 싶어. 어떤 사이즈는 관계없이, 어떤 디바이스든 관계없이. 그럴 때는 비율로 설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캘큘레이션에서 더하면은, 지금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간격들도 비율에 맞춰서 같이 줄어들죠. 근데 캘큘레이션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있는 요 간격은 고정된 수치로 넣을 수 있습니다. 고정된 수치가 왜 중요하냐? 우리는 8픽셀 그리드를 선호하거든요. 우리는 간격이라든지 패딩이라든지 마진이라든지, 아직 그 개념이 서투르겠지만, 서투른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요. 우리는 요소 사이의 간격을 8배수로 하는 것을 선호해요. 디자이너들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7배수, 5배수 써요. 10배수 써요. 아, 이 사람 디자이너 맞아? UX 디자인 해봤어?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그래서 그냥 8배수를 써야 된다. 이건 그냥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응형 디자인은 사실 핵심적인 거는 CSS예요. 반응형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우리 금요일에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화면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거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중에서 반응형 디자인을 결정하는 것은 CSS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뭐 네이버는 뭐 m.naver.com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디바이스에 대한 대응이 CSS로 대응하는 게 아니죠. HTML이 같이 대응하는 거죠. 페이지 구조 같은 것들이. 그래서 CSS를 통해서만 대응을 하는 것을 반응형 디자인이라고 해요. 컨텐츠는 똑같은데 그 컨텐츠를 감싸고 있는 장식 코드를 바꿈으로써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디바이스에 관계없이 똑같은 접근성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반응형 디자인인 거예요. 그리고 CSS로 대응하기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개념들은 뭐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REM이나 EM은 일단은 하나가 16픽셀이에요. 1 REM equals 16픽셀입니다. 요건 그냥 외워두시면 되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인클루시브 디자인이라고 하죠. 장애를 갖고 있으신 분들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있는 개념이 RDM입니다. 우리가 노안이 가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작은 글자들이 안 보이잖아요. 글자를 크게 봅니다. 50대 되신 분들 보면은 핸드폰에 폰트를 엄청 크게 해놓으시죠? RDM은 그런 사이즈를 반영한 거예요. 기본값은 16픽셀인데요. 기본값은 16픽셀인데 만약에 사용자가 브라우저의 그 텍스트 사이즈를 키워요. 그러면은 그 키운 값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렌더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눈이 안 좋아요. 제가 노안이 심해요. 그래서 16픽셀이 아니라 24픽셀로 설정해놨어요. 그러면은 16픽셀로 다른 사람들한테 16픽셀로 보이는 게 저한테 24픽셀로 보여요. 근데 그냥 이렇게 픽셀 단위로 해놓지 않고 이렇게 RDM 단위로 하지 않고 픽셀 단위로 만약 설정을 하게 되면은 내가 24픽셀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16픽셀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설정해 놓은 브라우저의 그 폰트 크기 값을 활용하기 위해서 있는 개념이 EM과 RDM입니다. 네, 그리고 VWVH는 현재 사용자가 보고 있는 화면의 가로 사이즈 혹은 세로 사이즈입니다. 만약에 창을 줄여놔요? 그러면은 요 VW랑 VH 값도 줄어듭니다. 퍼센트는 전체 이 섹션 이 전체 이 컴포넌트가 차지하고 있는 것 영역에서 차지할 수 있는 영역이 100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차지해야 될 크기를 퍼센트이고요. 미니랑 맥스는 최소값 최대값. 네, 그래서 이 사이즈는 최대 몇 픽셀을 넘을 수 없다. 뭐 최소 몇 픽셀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게 미니랑 맥스 개념입니다. 그다음 미디어 쿼리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저거 브레이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에스펙트 레이시오는 이제 화면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때 가로로 늘어났을 때 커지는 사이즈들이 뭐 컴포넌트들이 있을 거예요. 이때 세로 사이즈도 같이 같은 비율로 커졌으면 좋겠어 하고 있는 게 에스펙트 레이시오입니다. 요거는 이런 개념이 있다. 한번 알아두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언젠가는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 없나? 네, 없네요. 네, WCAG 때문에 그렇습니다. 웹 컨텐츠 액세서빌리티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자인을 할 때는 우리 기준으로 디자인을 해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의 삶을 안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각장애인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페이지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잘 모릅니다. 생명 색각이 있으신 분들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죠. 네, 초록색이랑 정록생명이 뭔지 뭐 그런 거 모릅니다. 빨간색이랑 초록색이 어떻게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몰라요. 생명이 완전히 있으신 분도 어떻게 보이는지 몰라요. 네. 그런 사람들까지 고려해 갖고서는 우리가 이런 규칙을 새로 놓으면은 이 규칙을 다 따라오면은 이 사람들을 모두 다 대응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웹 컨텐트 액세서빌리티 가이드라인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UI 디자인 쪽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셔야겠죠. 네. 그리고 WCAG가 가끔 한 번씩 되게 회사에서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미국 회사 다닐 때 마이크로소프트에다가 이제 제품을 납품하고 싶었었거든요. 회사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요구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웹 컨텐츠 액세서빌리티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거. 실제로 전체 인구에서 20%인가가 제가 알기로는 20%인가? 그 정도가 그 웹페이지를 제대로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뭐 눈이 안 좋으시든 뭐 하는들은 했고 20%를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만들면 20%는 아예 접근을 못 한다고 했었어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가 유효한 타겟 사용자를 모두 다 접근하려고 하면은 그 웹 컨텐츠 액세서빌리티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돼. 왜냐면 안 지키면은 우리가 원래 타겟한 사용자 중에서 20%는 그냥 날아가는 거야. 뭐 그렇게 관념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형 디자인은 그것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네. 네. 그래서 팁은 퍼블리싱 할 때 팁인데요. 폰트 사이즈는 픽셀보다는
네, RDM 우리 소개했던 RDM으로 하는 게 좋고요. 근데 폰트 사이즈는 그럼 변형되겠죠? 근데 줄 간격이 픽셀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 또 그게 문제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폰트 사이즈가 16이고 줄 간격을 24라고 할게요. 그렇게 설정을 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그일 때 그 16픽셀이고 24픽 주간격 24픽셀일 때는 그 글자랑 글자 그 줄 사이에 8픽셀을 고정값으로 비겠죠. 네. 그래서 간격이 여유로울 거예요. 근데 만약에 폰트 사이즈가 32픽셀로 커졌어요. 근데 줄 간격이 계속 24픽셀이에요. 그럼 글자가 겹쳐갖고 못 읽겠죠. 그렇기 때문에 줄 간격은 폰트 사이즈에 맞춘 퍼센트로 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제목은 한 100에서 120픽셀 정도 넣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본문 텍스트는 150에서 160픽셀 정도, 160% 정도 넣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세로랑 가로는 고정 값을, 그러니까 일반적인 컴포넌트에서 뭐 버튼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에서 일반적으로 고정시키는 것보다는 뭐 필이나 허그 같은 그런 오토 개념을 넣는 게 더 좋고요. 만약에 원하는 수치, 고정된 값을 원한다고 하면은 값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민 밸류나 맥스 밸류를 설정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더 반응형 대응하기 편해요. 네. 그리고 오늘 해야 될 거는 저랑 같이 랜딩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본 다음에 간략하게 작업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잠깐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사실은 제가 알려드리려고 했던 거는 여기 오토 레이아웃 요 기능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것만 간략하게 어떻게 만드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